내년 사주가 듯해서 아버님을 잡아먹었어! 퍽 소금바가지가 여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조진사대 큰아들이 며느리를 내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맞는 건 구경거리도 안 됐으니까요. 그때 누더기를 걸친 7살 꼬마가 나타났습니다. 아씨 울지 마세요. 아씨가 우니까 땅도 같이 울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미친년 옆에 거렁뱅이라고요. 하지만 몇 달 후 저 꼬마의 한마디에 온 집안이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산기슭에는 귀신이 나온다며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다 쓰러져가는 흉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의 반은 내려앉아 하늘이 보였고 문짝은 진작에 뜯겨나가 밤바람이 드나들었지만 매질의 만신창이가 된 은임에겐 그곳조차 사치였습니다. 은임은 부엌 아궁이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아궁이 안에는 재만 가득했고 온기라곤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호쩌고리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에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매질에 갈라진 등짝에서 배어나온 피가 저고리에 얼어붙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은임은 주먹을 쥐어 품속을 더듬다 작은 것 하나를 꺼냈는데 시아버지가 생전 몰래 쥐어주셨던 옷가락지였습니다. 아가, 이 집안에서 내 편은 나밖에 없구나. 이거라도 가지고 있거라. 혹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게다. 병상에서도 며느리 걱정을 하셨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임의 남편인 막내 아들은 혼례를 올린 이듬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따르듯 시아버지마저 급사하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행이 며느리의 사주 탓으로 돌아갔고 오늘 아침 큰아들 달석이 소금바가지를 내리치며 은임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차갑게 식은 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는데 문득 이상한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숭늉을 끓여 상에 올렸는데 한 모금 마시다 은임은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이 물이 왜 이리 비릿하지? 쌀을 태운 구수한 맛이어야 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치 녹슨 쇠를 핥은 것처럼 찝찝하고 역한 향이 코를 찔렀던 기억. 그때는 시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입맛이 변한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지금 이 얼어 죽을 판에 그 비릿한 쇠 맛이 혀끝에 되살아나는 듯하여 은임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쏴. 눈보라가 거세졌습니다. 구멍 뚫린 지붕 사이로 눈발이 쏟아져 들어왔고 아궁이 속까지 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은임의 손끝이 시퍼렇게 질려갔고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하겠지.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의식이 흐릿해질 때 은임은 삶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서방을 먼저 보낸 한도, 누명을 쓰고 쫓겨난 억울함도 모두 눈과 함께 덮여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은임의 의식이 실처럼 바늘어져 갈 때였습니다. 바스락.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닌 분명한 발소리였습니다. 은임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자 아궁이 입구에 누더기를 걸친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7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앙상한 꼬마 계집아이였는데 꾀죄죄한 몰골의 양쪽 귀에는 누렇게 변색된 손뭉치가 꽉 박혀 있었습니다. 은임의 눈꺼풀이 무겁게 감기려는 찰나
그 작은 그림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여기서 자면 땅이 잡아먹어요. 7살 꼬마 계집아이 버들이었습니다. 은임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지만 몸이 얼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버들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입고 있던 더러운 속옷을 훌러덩 벗어 은임의 어깨에 덮어주었는데 누더기 아래 드러난 아이의 몸은 갈비뼈가 하나하나 드러날 만큼 앙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따뜻해져요. 버들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은임의 언 손을 감싸 쥐고 비비기 시작했는데 아이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워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은임은 아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망울이었지만 그 안에는 7살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이 서려 있었지요. 너는 대체 누구냐? 이런 흉가에 왜 혼자 있는 게냐? 은임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지만 버들은 대답 대신 아궁이 구석에 쌓아둔 마른 건불 더미를 끌어와 은임의 발치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능숙한지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해본 아이 같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겨울엔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아궁이 안에 들어가면 바람이 덜 들거든요. 아이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집이라는 단어가 은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문짝도 없는 이 폐가가 이 아이에게는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것입니다. 어미 아비는 어디 있느냐? 버들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윽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엄마는 나를 절에 맡기고 갔어요. 내가 밤마다 울어서요. 울었다니 땅이 울면 나도 같이 울거든요. 엄마가 무서워했어요. 무당이 씌었다고 귀신이 붙었다고 절에서도 쫓겨났어요. 스님이 이 아이는 업이 너무 깊다고 했대요. 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했는데 그 건조함이 오히려 은임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절에서도 쫓겨나 떠돌이가 된 아이. 이 칼바람 속에서 소문마저 벗어 남에게 덮어줄 줄 아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임은 아무 말 없이 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앙상한 몸은 새의 뼈처럼 가벼웠지만 품에 안기는 순간 불덩이 같은 열기가 은임의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너도 쫓겨났고 나도 쫓겨났구나. 은임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버들이 고개를 들어 은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씨도 쫓겨났어요? 그래. 나도 오늘 쫓겨났다. 왜요? 사주가 드세서 집안을 망하게 했다더라. 버들은 한참을 은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씨한테서는 나쁜 소리가 안 나요. 땅이 아씨를 좋아해요. 아씨가 밟는 흙에서 아주 작은 노랫소리가 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은임은 알 수 없었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아이가 건네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맞은 매질보다 더 깊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새 칼바람은 흉가에 남은 지붕마저 뜯어낼 듯 휘몰아쳤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간신히 밤을 버텼습니다. 은임이 버들을 끌어안고 있으면 아이의 몸에서 나는 열기가 화로 하나를 안고 있는 것처럼 따뜻했고 버들은 은임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리라도 찾은 듯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은임이 잠결에 눈을 떴는데 버들이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 그만 울어 제발. 아이는 잠든 채로도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은임이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자 버들은 고양이처럼 은임의 손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가까스로 진정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면서도 땅의 소리에 시달리는구나. 은임은 아이의 귀에 박힌 솜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솜이 이 아이에게는 세상과 자신을 가르는 유일한 방패인 셈이었습니다. 은임은 버들을 더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이를 다시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자 버들은 품속에서 흙 묻은 꽁보리밥 덩어리를 꺼내 은임에게 내밀었습니다. 다 먹어요. 나는 어제 먹었으니까.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버들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임이 보리밥을 반으로 쪼개 아이의 입에 밀어넣자 그제야 버들은 볼때기를 불룩하게 부풀리며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은임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찬찬히 살피니 어젯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쪽 귀에 누렇게 변색된 손뭉치가 터질 듯이 꽉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솜은 때가 절어 빳빳했고 한쪽에는 검붉은 핏자국까지 얼룩져 있었습니다. 얘야, 귀에 그게 뭐니? 답답하지 않으냐? 은임이 안쓰러운 마음에 손을 뻗어 솜을 빼주려 하자 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며 양손으로 귀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 돼요, 빼면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니. 이 고요한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 땅이 울어요. 쇠 긁는 소리가 나요. 빼면 머리가 깨져요. 버들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은임은 아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두려움만은 진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에서조차 쫓겨난 이유가, 어미가 두고 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읍내 뒤편 조진사 댁선산 쪽에서 까마귀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올랐습니다. 깍, 깍. 수백 마리의 까마귀가 내지르는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어밟히듯 날카롭게 울려 퍼지자 버들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이는 솜으로 꽉 막은 귀를 양손으로 다시 감싸 쥐고 괴로워하며 거친 땅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귀 속에 쇠꼬챙이를 쑤셔 넣은 사람처럼 온몸을 비틀며 발악하는 모습에 은임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파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만 울어. 버들아, 왜 그러느냐? 은임이 놀라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버들의 몸은 발작하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이는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조진사 댁 선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임이 아이의 코를 닦아주려 소매를 가져가자 손뭉치 사이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와 아이의 목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코피였습니다. 저기서 피 냄새가 나요. 땅이 배를 찢고 피를 토하고 있어요. 버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쇳소리가 났는데 은임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의 헛소리라기엔 아이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나 생생했고 귀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떨던 버들이 은임의 품에서 겨우 진정되자 은임은 아이의 흙 묻은 얼굴을 소매로 닦아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버들아, 내가 가리킨 저 산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니? 버들은 식은땀에 젖은 얼굴을 들어 은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물속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소리를 질러요. 은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밤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나 흠뻑 젖은 도포를 입고 아가 춥다 숨이 막혀 죽겠구나 하며 울던 모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은임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버들을 단단히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은임의 목에 팔을 감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나 무서워요. 저기서 나는 소리가 너무 커요. 괜찮다. 내가 안고 있으마. 같이 가보자. 까마귀 떼가 여전히 불길하게 맴돌고 있는 조진사 댁선산을 향해 은임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산비탈을 오르는 은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는데 등 뒤에 엎인 버들의 심장 박동이 겁에 질린 산짐승 마냥 쿵쿵거리며 은임의 등줄기를 때렸습니다. 조진사 댁 선사는 겉보기에는 남향으로 볕이 잘 들고 좌청룡 우백호가 감싸 안은 천하의 명당처럼 보였으나 묘소에 가까워질수록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요. 버들이 갑자기 신음하며 은임의 목을 졸라맬 듯이 꽉 끌어안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많이 무서운 게냐? 은임이 묻자 버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산꼭대기, 정확히는 시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봉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그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요, 아씨. 귀가 터질 것 같아요. 은임의 귀에는 그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뿐이었으나 귀를 막고 사는 이 아이에게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땅의 비명이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은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발걸음을 재촉해 시아버지의 묘소 앞에 다다랐습니다. 봉부는 말끔했고 잔디도 자리 펴져 있었으며 새로 세운 성물들이 위풍당당하게 묘를 지키고 있어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으악! 등 뒤에서 버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은임이 놀라 아이를 내려놓자 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물이에요. 물검은 물이 콸콸 쏟아져요. 물이라니? 여기가 어디라고 물이 나온단 말이냐? 은임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버들의 눈은 이미 공포로 뒤집혀 흰자위가 번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을 토하고 있어요. 목이 졸려서 컥컥대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숨을 못 쉬겠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 순간 은임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잊고 있었던 지난밤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흠뻑 젖은 도포를 입고 나타나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가 춥다 숨이 막혀 죽겠구나 하며 애원하던 모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단순한 개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은임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살피는데 버들의 양쪽 코에서 검붉은 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저고리 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피가. 은임이 황급히 옷고름을 풀어 피를 닦아주려 했지만 버들은 개의치 않고 땅바닥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엿듣는 듯 했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아주 무겁고 비릿한 쇠맛이 나는 물이에요.
바위가 으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게 할아버지 관 밑을 흐르고 있어요. 쾅, 쾅 하고 관을 때려요. 풍수를 전혀 모르는 은임이었지만 이것이 예사일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땅속을 흐르는 물길이 시신의 안식을 방해하면 자손에게 흉화가 미친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지요. 시아버지가 급사하시고 재물은 벌어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며 시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누운 이유가 바로 저 땅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다 죽어요. 관이 뒤집혀요. 물살이 너무 세서 할아버지가 거꾸로 처박히고 계셔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광경의 은임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며느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자, 버들이야. 일단 내려가자. 은임이 다시 버들을 업으려 등을 내밀었고 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은임의 등에 업히려는 찰나 아이가 갑자기 은임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안 돼요, 거기. 버들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묘소 왼쪽, 서쪽 비탈을 가리켰습니다. 은임이 무심코 발을 디디려던 곳이었습니다. 아씨, 저쪽은 절대 밟으면 안 돼요. 땅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밟으면 삼켜져요. 은임이 고개를 돌려 버들이 가리킨 곳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곳은 마른 풀이 무성한데 유독 그곳만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채 흙이 검게 죽어 있었고 축축한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땅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주 깊은 구멍이에요. 저기로 바람이 숭숭 들어가서 할아버지 뼈를 갉아먹고 있어요. 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신기하게도 그 방향에서 우웅거리는 듯한 기분 나쁜 울림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임은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검은 흙바닥을 노려보았습니다. 만약 버들이 아니었다면 묘를 살피다 저곳을 밟고 미끄러져 화를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고맙다. 내 덕에 살았구나. 은임은 버들을 단단히 고쳐 업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등 뒤에서 전해지는 그 작은 온기가 오히려 은임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버들이야, 내 말이 맞다면 우리 집안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너를 믿으마. 은임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을 굳히고 축 늘어진 버들을 업은 채 다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천한 거지 아이의 말이라며 무시당하고 쫓겨날지라도 집안의 멸문지화를 막으려면 당장 아주버님에게 이 기막힌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은임의 귓가에는 버들이 말했던 쇠 만나는 검은 물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고 멀리 보이는 조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로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내려와 조진사 댁 소슬대문 앞에 당도했을 때 집안의 기운은 이미 흉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은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쫓겨난 주제에 어디라고 또 기어와 당장 내치지 못해. 하인들의 고함과 함께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고 은임은 등 뒤에 버들을 감싸 안으며 거친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비단 옷을 입은 달석과 뒷짐을 진 맹지관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임은 흙투성이가 된 채 무릎으로 기어가며 절규했습니다. 아주버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아버님 묘소에 큰 탈이 났습니다. 당장 파묘를 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합니다. 달석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불그락부르락해지자 옆에 서 있던 맹직관이 부채를 탁 치며 비릿한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기가 차구나. 천한 무지렁이가 감히 당대 최고의 직관인 내 눈을 의심하다니. 내 평생 수많은 명당을 잡아주었으나 이런 모욕은 처음이로다. 어디서 주워온 미친 거렁뱅이 아이의 헛소리를 믿고 폐악질을 부리는 게냐? 맹직관의 서슬퍼런 호통에 하인들이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고 은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미친년과 아이를 멍석말이하여 내다 버려라. 하인들이 은임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연못가에서 유모와 놀던 5살 배기 장손석이의 손에서 팽이채가 툭 하고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드르르. 팽이가 마루 끝에 부딪혀 멈추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니 아이의 고개가 기괴하게 뒤로 꺾였습니다. 컥컥. 멀쩡하던 아이의 입에서 시커먼 거품이 끓어올랐는데 그 냄새가 마치 녹슨 쇠붙이를 피해 담근 듯 비릿하고 역하여 순식간에 마당 전체에 진동했습니다. 도련님, 사람 살려요. 유모의 비명에 달석이 사색이 되어 뛰어내려왔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달석이 아이를 안아들었으나 아이는 뻣뻣하게 굳은 채 사지를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그 순간 은임의 등에 힘없이 엎혀있던 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정확히 맹직관이 서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들리지 않으시오? 버들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서늘하고 낮아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할아버지의 뼈를 갉아먹는 소리가, 쇠냄새 나는 검은 물이 저 아이의 숨통을 조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말이오. 맹직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불그락부르락해졌는데 버들의 그 서늘한 목소리가 좌중의 뼈를 때린 것입니다. 이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맹직관은 짐짓 호통을 쳤지만 빗짐진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머니에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들이 맹직관의 허리춤을 정확히 가리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주머니에 있는 거랑 똑같은 냄새가 나요. 비릿하고 썩은 흙내. 그게 도련님 숨통을 막고 있는 냄새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달석은 사색이 되어 맹직관과 버들을 번갈아 보았고 품에 안긴 아이는 더욱 거칠게 몸을 비틀며 캑캑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뱉었지요. 아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다가 다시금 검은 물을 토해냈습니다. 으앙, 내 아들 의원을 불러라, 당장. 달석이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을 닥달하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대야를 찾고 의원을 부르러 뛰어가는 통의 마당은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졌지요. 이 틈을 타 맹직관이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자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남을 공격하는 법이니까요. 이것 보십시오, 대감. 저 부정한 년들이 들어오니 장손에게 살이 뻗친 겁니다. 감히 직관인 나를 모욕하고 귀신 들린 헛소리로 집안을 어지럽히다니. 저것들을 당장 멍석마리에 내치시오, 당장.
맹직원의 고함 소리에 넋이 나갔던 하인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은임과 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놓거라, 우리는 도련님을 살리러 온 것이다. 은임이 버들을 등 뒤로 감싸며 저항했지만 장정 서넛이 달려들어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휘어잡으니 여인네의 힘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은임의 저고리 고름이 뜯겨나가고 버들은 짐짝처럼 들려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버들의 무릎이 까지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저 맹직원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내보내라, 썩 내보내지 못할까. 달성마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공포가 은임에 대한 일말의 연민조차 집어삼킨 것입니다. 하인들이 은임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데 안채 문이 벌컥 열리며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장손의 어미인 큰며느리 윤씨였습니다. 안 됩니다. 내 아이를 살려내시오. 윤씨는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피를 토하는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유호와 몸종들이 그녀의 허리춤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끌려가던 은임은 본능적으로 윤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윤씨의 눈에 서린 절박함을 본 은임은 자신을 붙잡은 하인의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쓰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마님,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이를 살리시려면 선산을 파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파보셔야 해요. 닥쳐라, 저 입을 쳐라. 맹직원이 펄쩍 뛰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대나무 지팡이가 은임의 어깨를 강타했고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은임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지요. 하지만 은임은 포기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서라도 윤씨에게 다가가려 손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할아버님 묘소에 물이 차서 그렇습니다. 차가운 물이 조상님 뼈를 적시고 그 냉기가 도련님 뼛속까지 파고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 처절한 외침에 윤씨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동공이 바닥에 엎드린 은임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맹직원은 그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석의 팔을 잡고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대감 저 요망한 것의 말을 듣다가 장손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선산을 건드리는 건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어서 내치지 않고 뭘 하십니까? 여봐라, 당장 끌어내라. 내 눈앞에 띄지 않게 저 멀리 내다 버려. 달석의 호통에 하인들이 다시 거칠게 은임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임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고 윤씨를 향해 손을 뻗었는데 손톱이 바닥을 긁어 흙먼지가 일고 손끝이 깨져 피가 낭자했습니다. 마님, 믿으셔야 합니다. 물입니다, 물. 검은 물이 관을 채우고 있어요. 하인 하나가 은임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둘이 그녀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버들 역시 짐승처럼 들려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지요. 철퍼덕 소리를 내며 굳게 다져진 흙바닥 위로 은임과 버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 시야를 가렸고 은임은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재수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하인이 침을 되뱉고는 육중한 대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끼익,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저승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은임은 문틈 사이로 아들을 안고 오열하는 윤씨의 모습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식은땀을 닦는 맹직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광대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높디 높은 양반집 담벼락 안에서는 여전히 아이의 쇳소리 섞인 울음과 어른들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대문 밖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은임은 찢어진 치마폭을 여밀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과 분통함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이내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쓰러진 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버들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여전히 대문 안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버들이야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은임이 버들의 흙 묻은 얼굴을 소매로 닦아주며 물었지만 버들은 대답 대신 엉뚱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더 차오를 거야.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텐데. 차가워서 너무 차가웠어. 그 목소리가 어찌나 건조하고 담담한지 은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겨우 며칠 함께한 사이이지만 이 아이의 귀만큼은 믿어도 좋을 듯 했습니다. 은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대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어 올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닫힌 대문 안에서 서기의 짧은 신음이 또다시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은임은 이를 악물고 다시 대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었지만 여인네의 힘으로는 저 빗장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은임은 멍하니 주저앉아 닫힌 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옆에서 버들이 기어와 은임의 소매를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더 차올 거야.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텐데. 은임은 버들을 끌어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며 이쪽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의 주인은 바로 달석이었습니다. 달석은 사랑채 뒷문 틈새로 은임과 버들이 흙먼지 속에 나뒹구는 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가 은임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의 다리는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체면이, 아버지로서의 위신이, 그리고 맹지관이 심어놓은 공포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문이 닫히고 은임이 버들을 업고 사라진 뒤에도 달석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장면이 멈추지 않고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들이 맹지관의 허리춤을 가리키며 아저씨, 주머니에 있는 거랑 똑같은 냄새가 나요라고 했을 때 맹지관의 눈동자가 흔들렸던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들 석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추워 무거워라고 중얼거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추워, 무겁다. 달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는데 그 말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비 조진사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꿈에서 가위 눌리며 하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방으로 돌아온 달석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숫덩이와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역한 탕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아랫목에 누운 석이는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헛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추워 할아버지 너무 무거워요. 돌덩이가 가슴을 눌러요. 달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은 아버지의 유언과 겹쳐질 때마다 등골에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와서 맥을 짚었으나 고개를 가로저으며 짐을 쌌습니다.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산 사람의 맥이 아니라 땅속 깊이 묻힌 고목의 뿌리처럼 기운이 뚝 끊겨 있으니 소인은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소이다. 의원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달석은 문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와 담장의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다.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달석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으니 낮에 대문 앞에서 끌려나가면서도 선산을 파보셔야 합니다라고 절규하던 의님의 모습, 그리고 맹지관의 주머니 냄새를 맡고 벌벌 떨던 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맹지관은 아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식은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묘를 봐준 직관이 왜 안도하는 것인지 그 사소한 위화감이 달석의 목구멍에 비릿하게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석은 더 이상 체면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몰래 곳간으로 들어가 쌀 한 자루를 둘러매었는데 묵직한 쌀자루가 어깨를 짓눌렀으나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발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마을 외딴 곳, 다 쓰러져가는 흉가 앞에 도착한 달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휘잉. 구멍 뚫린 문풍지 사이로 밤바람이 우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곡소리처럼 들려와 등골이 오싹해졌으나 달석은 주먹을 꽉 쥐고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버들아, 정말이냐? 그 검은 물이 대문 아래를 지나서 도련님 방 구들장 밑까지 흘러갔단 말이지. 잠시 침묵이 흐르고 버들의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응. 뱀처럼 기어서 들어갔어. 구들장 밑에서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어. 달석은 숨을 멈추고 귀를 문살에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독은 원래 어디서 온 거니? 버들의 대답은 달석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저씨가 땅에 독을 탔어. 할아버지 관 밑에 묻어둔 그 독이 썩으면서 물길을 타고 흘러간 거야. 그래서 도련님이 춥고 무겁다고 하는 거야. 툭. 달석은 입을 틀어막았으나 손에 들고 있던 쌀자루를 놓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쌀자루가 마루 위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방 안의 기척이 뚝 끊겼습니다. 삐그덕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방문이 천천히 열렸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빛 아래 의님이 서 있었습니다. 의님의 눈이 어둠 속의 달석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매질에 부은 얼굴, 찢어진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다. 달석의 목소리는 마른 장작처럼 갈라져 나왔는데 그 짧은 대답 속에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님은 단번에 시숙의 목소리임을 알아채고는 떨리는 손을 가슴께로 가져갔지요. 달석은 툇마루에 떨어진 쌀자루를 다시 집어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홀린 듯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양반의 체면도 쫓겨난 재수를 찾는다는 남들의 시선도 그 순간에는 의미가 없었고 오직 방금 전 아이가 내뱉은 독이라는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은 썰렁했습니다. 윗목 낡은 화로에는 다 식어가는 숯덩이 몇 개만이 희미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는데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버들이 고개를 들어 달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7살백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서늘하여 달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들어오셨네요. 버들은 덤덤하게 말하더니 화로 옆에 놓인 식은 숯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스석, 스석.
정적 속에 수치 누런 장판을 긁는 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버들은 주저함 없이 바닥에 검은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선산이에요. 할아버지가 묻힌 곳이죠. 버들의 손이 방바닥 위쪽을 가리키며 둥근 원을 그리더니 숯덩이가 바닥을 지식이며 길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찌익. 검은 선은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달석네 집 대문을 지나 안마당 한복판, 정확히 사랑채 아궁이와 우물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달석은 숨을 죽이고 그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검은 물길이 시작돼요. 산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쇳물처럼 시커먼 물이 콸콸 흐르고 있어요. 이게 은색 독이 되어 할아버지 목을 조르고 도련님 피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버들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달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반신반의하자 버들은 까맣게 그을린 손가락으로 방바닥에 그려진 우물 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물물에서 비릿한 쇠맛이 나지 않나요? 그 질문은 비수처럼 달석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달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가 남긴 숭늉을 마셨을 때 느꼈던 그 역하고 비릿한 맛이 혀끝에서 되살아나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쌀을 태운 구수한 맛이어야 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치 녹슨 쇠를 핥은 것처럼 찝찝하고 비릿한 향이 코를 찔렀던 기억이 스쳤지요. 그저 솥이 오래되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그 사소한 기억이 거대한 공포가 되어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걸 내가 달석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자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은임이 나직이 거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저도 쫓겨나기 전 부엌에서 물맛이 비릿하다 느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국을 끓일 때도 이상하게 쇠 냄새가 나서 솥을 몇 번이나 닦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제 입맛이 변한 줄로만 알았는데 버들이 은임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땅속에 묻힌 쇠붙이들이 썩으면서 물기를 오염시키고 그 독기를 마신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묘를 쓸 때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독을 묻어놓은 게 분명해요. 저주라니. 달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조진사가 급사하시고 시어머니가 시름시름 앓으시고 어린 아들까지 가위에 눌리는 모든 불행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은임이 바닥을 기어와 달석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재수의 손바닥 감촉이 달석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우물 옆을 파보세요. 확인만이라도 해보세요.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를 미친년 취급하며 다시 내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언가 나온다면 우리 도련님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은임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달석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달석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은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알았다. 내 날이 밝는 대로 확인해보마. 달석은 무거운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휘잉.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우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곡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여명이 채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 달석은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행랑채 뒤편 헛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신이 젖은 흙을 밟을 때마다 자박 소리가 났지만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에 묻혀 스스로에게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그는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곡괭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은임이 말했던 곳, 바로 안채 뒤편 우물가 옆 늙은 회화나무 아래였습니다. 10년 전 맹직관이 용이 물을 마시는 형국이니 이곳을 건드리면 집안이 일어설 거지라며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설마 아닐 게다. 아니어야 해. 달썩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떨리는 팔을 들어 곡괭이를 내리찍었습니다. 퍽. 얼어붙은 땅이라 쇳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흙은 물러터진 홍시처럼 힘없이 파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끼익 끼익 하고 비명을 질러대니 마치 땅속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듯하여 등골이 오싹했지요. 퍽, 퍽, 툭. 얼마나 팠을까요? 곡괭이 끝에 묵직한 돌덩이 같은 것이 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달썩은 곡괭이를 내던지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차가운 흙이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썩은 달걀 냄새 같기도 하고 비릿한 피 냄새 같기도 한 기이한 악취였습니다. 구역질을 참으며 마지막 흙더미를 걷어낸 달석은 그만 뒤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쥐 사체 수십 마리가 뒤엉켜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이로 흐르는 끈적하고 은빛이 도는 액체였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액체는 흙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몽글몽글 맺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수은이었습니다. 달석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맹직관이 이곳을 용의 여의주가 묻힌 명당이라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여의주는커녕 집안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수맥 한가운데 독을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썩은 물과 수은이 섞인 동물이 지하수를 타고 우물로 흘러들어갔고 그 물을 10년 동안 온 가족이 마셔왔던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니, 달석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멀쩡하던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신 것도, 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으로 헛소리를 하며 누워 계신 것도 모두 이 우물 때문이었습니다. 맹직관은 풍수를 봐준 것이 아니라 풍수를 이용해 이 집안의 씨를 말리려 했던 것입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달석은 땅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맹직관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파스락.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아닌 분명한 인기척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무엇을 하십니까? 날이 서늘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달석의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손이 목을 조여오는 듯한 기분에 달석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너무나도 익숙했고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달석은 삐걱거리는 목을 억지로 돌려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우뚝 서 있었는데 서서히 드러난 얼굴은 바로 맹직관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여유로운 표정이었으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셨군요. 맹직관이 한 발짝 다가오자 그의 발밑에서 젖은 흙이 지시겨지는 소리가 질척하고 났습니다. 달석은 엉덩이 걸음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등 뒤는 이미 파헤쳐진 흙더미에 막혀 있었습니다. 맹지관의 눈빛이 새벽 안개 사이로 뱀처럼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맹지관의 손이 허리춤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달석은 히익 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부채 하나였습니다. 맹지관은 부채를 쫙 펼치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우고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무지한 양반을 보았나? 그건 흉물이 아니라 비방입니다. 비방. 달석은 흙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며 되물었습니다. 비방이라니요. 저 썩은 쥐들과 번들거리는 동물이 말이오? 허허, 답답하십니다. 저 수은은 땅속을 흐르는 악한 물길을 막는 셈이요. 쥐들은 맷자리를 넘보는 굴줄인 객귀들에게 던져준 미끼란 말입니다. 헌데 그걸 대감의 장자께서 파헤치셨으니 이제 그 화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맹지관의 목소리가 새벽 산속을 쩌렁쩌렁 울리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까악 하고 불길하게 울며 날아올랐습니다. 맹지관은 한 발짝 더 다가와 뱀이 풀숲을 스치듯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쥐들이 먹다 남은 도끼를 이제 누가 먹겠습니까? 갓 태어난 손자 도련님의 명줄이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군요. 이 이복의 직관 그게 무슨 소린가? 내 아들이 죽다니. 달석은 털썩 주저앉으며 맹지관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엔 그는 너무나 겁이 많았고 아들에 대한 집착이 컸습니다. 맹지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지금 당장 인부들을 불러 횟가루, 즉 석회를 개어 묘소를 덮어야 합니다. 아주 두껍고 단단하게 말이오. 그래야 새어나간 도끼를 다시 가두고 도련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증거를 영원히 없애버리려는 맹지관의 흉계였습니다. 석회로 덮어버리면 땅은 숨을 쉬지 못하고 그 안의 수은은 더욱 독하게 썩어 들어가 결국 온 집안의 기운을 말려 죽일 테니까요. 하지만 공포에 질린 달석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산 아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리앗에 당장 그리해 여바라게 누구 없느냐? 한편 산 아래 조진사대 캑랑채에서는 또 다른 사단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희붐하게 밝아오자마자 은임은 버드를 데리고 우물가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물을 깃던 하녀들이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아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먼. 하녀들의 거친 숨소리와 구역질하는 소리가 마당을 메웠습니다. 은임은 두레박을 들어 올려 냄새를 맡았습니다. 겉보기엔 맑아 보였으나 코를 찌르는 비릿한 쇠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으니 묘소에 묻은 수은과 썩은 물이 지하수로 스며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임은 두레박을 바닥에 철퍼덕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던 하녀들과 마당을 지나던 머슴들이 깜짝 놀라 은임을 쳐다보았습니다. 행랑아범이 찌푸린 얼굴로 쫓겨난 며느리가 왜 왔냐며 따지려던 찰나 구석에서 끙끙 앓던 어린 계집종 하나가 우웩하고 검은 물을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사모라 정신 차려라. 그 끔찍한 광경에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은임은 쓰러진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매서운 눈빛으로 일갈했습니다. 보세요. 저 산 위 맹지관이 쓴 묘소에서 흘러나온 독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묘소로 가보시지요. 큰 서방님께서 묘를 파헤치고 계실 테니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 아이들이 살려면
그 묘를 당장 걷어내야 합니다. 은임의 결기 어린 목소리에 머슴들의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이 아픈 이유가 양반들의 잘못된 외짜리 때문이라니 참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과 소장농들이 낫과 괭이를 들고 은임의 뒤를 따랐는데 그들의 발소리가 쿵쿵 하고 땅을 울렸습니다. 은임이 사람들을 이끌고 사랑채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맹지관의 지시를 받은 인부들이 거대한 통에 하얀 석회 가루를 붓고 물을 섞고 있었습니다. 치익. 석회가 물을 만나 끓어오르는 소리가 뱀이 쉬쉬거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맹지관은 뒷짐을 진 채 인부들을 독촉하고 있었고 달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덮어야 해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끓어오르는 석회 반죽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사랑채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은임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성난 얼굴의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자 맹지관이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임은 숨을 헐떡이며 하지만 또렷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그 묘를 덮으면 다 죽습니다. 은임의 외침이 마당을 가르자 석회 반죽을 젓던 인부들의 손이 멈추고 맹지관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대문 안으로 밀고 들어온 은임의 뒤에는 낫과 괭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맹지관의 얼굴이 쭈글쭈글한 대추처럼 일그러지더니 지팡이를 내리찍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인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저 미친년과 거렁뱅이들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려던 찰나였습니다. 은임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마당 한복판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침 대문 앞에서 끌려나가던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질에 부어오른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방금 전 우물 옆을 파보았습니다. 땅 속에서 쥐사체와 함께 은빛 동물이 나왔습니다. 큰 서방님께서 직접 보셨습니다. 은임이 달석을 돌아보자 달석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지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으나 곧 짐짓해연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허허, 그것은 땅의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내가 쓴 비방이다. 그것을 건드렸으니 더 큰 화가 닥칠 것이야. 어서 석회로 묘를 덮어야 한단 말이다. 맹지관의 고함의 하인들이 다시 은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놈이 은임의 팔을 비틀었고 다른 놈이 버드를 짐짝처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사람의 신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익, 기익. 무거운 쇠붙이가 마루를 긁는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고개가 안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큰 며느리가 마루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숨이 넘어가는 서기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헛간에서 가져온 곡괭이를 질질 끌고 있었지요. 곡괭이 날이 돌바닥을 긁을 때마다 끼익 소리가 났고 그녀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아침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그르렁거리며 가래가 끓는 것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형님. 은임이 불렀지만 큰 며느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은임도 달석도 하인들도 무시한 채 곧장 맹지관의 코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곡괭이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비켜. 낮지만 사람의 혼을 빼놓는 목소리였습니다. 맹지관이 히익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지만 큰 며느리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내 새끼 죽으면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야. 당장 파란 말이야. 곡괭이 날이 맹지관의 코끝을 스치며 휘잉 바람을 가르자 맹지관은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어미의 관계 앞에서는 당대 최고 직원의 권위도 양반과 하인들의 몽둥이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뒷걸음질 쳤고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임이 큰 며느리에게 다가가 서기의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 아이 이대로 두면 아버님 곁으로 갑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파묘해야 합니다. 큰 며느리의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곡괭이를 달석의 발 앞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안 파면 내가 파겠소. 멍하니 서 있던 달석의 눈에 비로소 죽어가는 아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그르렁거리는 숨소리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의 마지막 발악 같았습니다. 달석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는 맹지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묘를 덮어 이 자가 내 아버지를 독구덩이에 넣어놓고 돈을 받아먹은 놈이란 말이다. 맹지관이 발악하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달석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부들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곡괭이를 챙겨라, 선산으로 간다, 당장 파묘한다. 달석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멈춰있던 집안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인부들은 부랴부랴 삽과 곡괭이를 챙겼고 마을 청년들이 맹지관을 짐짝처럼 둘러싸고 선산으로 끌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온 뒤의 산길은 질척거렸으나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서기를 꼭 끌어안은 채 이를 악물고 산길을 올랐고 은임은 버들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버들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산에 가까워질수록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귀에 박힌 손뭉치 사이로 다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소리가 점점 커져요. 은임은 버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뒤돌아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선산을 향해 내달리는 동안 맹지관은 청년들의 소나귀에 붙잡힌 채로도 쥐새끼처럼 눈을 굴리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선산에 도착하니 맹지관이 잡아주었던 조진사의 묘소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봉부는 말끔했고 잔디도 잘 입혀져 있었으며 새로 세운 성물들이 위풍당당하게 묘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러나 묘역에 들어서자마자 버들이 갑자기 은임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뜨거워. 아이는 묘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막고 덜덜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래는 차갑기만 했는데 지금은 뜨거워요. 할아버지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간 것 같다고 소리 질러요. 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양쪽 코에서 검붉은 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팔짝팔짝 뛰며 괴로워했고 땅바닥에 닿은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꺼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버들의 처절한 외침에 인부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달석은 이를 악물고 호통을 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파내라. 머슴들이 주춤거리며 봉분에 곡괭이를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퍽, 쿵. 얼어붙은 겨울땅이라 쇳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곡괭이가 봉분을 뚫는 순간 의외로 흙은 물컹하게 파였습니다. 한 삽, 두 삽 퍼낼 때마다 썩은 물비린내가 진동했고 흙은 파내려 갈수록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치. 봉분을 반쯤 허물자 안에서 하얀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땅속에서 뜨거운 김이 솟구치니 모두가 기겁을 했고 그 김에서는 맡기 힘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썩은 달걀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뒤섞인 듯한 악취였지요.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겨울 땅속이 왜 이리 뜨거워? 달석이 경악하며 묻자 버들이 코피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묘를 쓸 때 아저씨가 관 주변에 하얀 돌가루를 잔뜩 넣었어요. 명당의 기운을 보존한다고 했대요. 근데 그 돌가루가 물을 만나면 불처럼 뜨거워져요. 거기다 은색 독까지 섞여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몇 년째 펄펄 끓는 물속에서 삶아지고 계셨던 거예요. 석회와 수은이었습니다. 맹지관이 명당의 기운을 보존한다며 관 주변에 생석회를 다져 넣고 그 아래에 수은을 몰래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생석회는 지하수를 만나 끓어올랐고 수은은 그 열기를 가두어 땅속을 찜통으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인부들이 코와 입을 옷소매로 가리고 다시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흙은 겨울인데도 만지면 손이 데일 듯 뜨끈뜨끈했고 끈적한 진물 같은 것이 베어 나와 삼날에 엉겨 붙었습니다. 마침내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백골이 되도록 썩지 않고 보존되길 바라며 썼던 오칠한 관은 열기와 도끼에 검게 변색되어 숯덩이처럼 변해 있었고 그 주변 흙은 기름을 부은 듯 번들거렸습니다. 관 틈새로 새어나오는 악취는 더욱 고약해져서 건장한 머슴들조차 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인부들이 겁을 먹고 주춤거리며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자 은임이 치마를 걷어 올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키시오. 내가 하겠소. 달석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은임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구덩이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은임은 관 주변을 둘러싼 끈적한 흙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은 마치 짐승의 내장처럼 미지근하고 물컹거려 소름이 끼쳤으나 맹지관이 묻어두었을 독의 근원을 찾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끼고 손가락이 열기에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은임은 관 머리맡 아래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등뼈가 닿을 자리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임이 맨손으로 관 밑바닥 흙을 깊게 파헤치자 챙그랑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 사이로 흘러나온 것은 흙탕물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번들거리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대며 흙 위를 굴러다니는 기이한 은색 액체였는데 은임이 조각을 들어 올리자 그 안에 고여있던 무거운 액체가 두둑 소리를 내며 구덩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횃불을 들고 구덩이 아래를 비추던 머슴 칠성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임은 대답 대신 옷소매로 이마의 땀을 훔쳐내며 떨리는 손으로 그 액체가 담겨있던 깨진 단지
밑바닥을 긁어내어 달석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아버님을, 아니 조상님의 혼을 태워 죽이고 있던 범인입니다. 달석은 눈을 부릅뜨고 은임의 손바닥 위에서 꿀렁거리는 은색 물방울을 내려다보았는데 그것은 쇠 구슬처럼 무겁게 뭉쳐다니면서도 물처럼 흐르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도 독한 금속인 수은이었습니다. 수은이라니 어찌 아버님 묘소 밑에 이런 흉물이 들어있단 말이냐. 달석의 호통의 구덩이 위에서 지켜보던 버들이 울먹이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등 밑에 있었어요. 이 은색 독이 땅에서 올라오는 좋은 기운을 다 막아버리고 할아버지 뼛속으로 파고들어서 영원히 쉴 곳을 없앤 거예요. 거기다 관 주변에 채워넣은 석회가 물을 만나 펄펄 끓었는데 이 독이 그 열기를 가둬버리니까 할아버지는 지난 몇 년간 끓는 가마솥 안에 계셨던 거예요. 마을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건 절맥이 아닌가 풍수에서 가장 악랄한 비술이라 들었소. 땅의 혈맥을 끊어 후손의 씨를 말리는 저주. 그 말에 사람들 사이로 공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칠성이 비추던 횃불 아래로 드러난 관 속 시신의 참혹한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체는 알아볼 수 없게 뭉개졌으나 뼈마디가 마치 숯처럼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그 주변 흙은 도끼를 머금어 붉은색을 띠고 있었으니 그 끔찍한 광경에 비위 약한 안악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에 어찌 사람이 할 짓이 없어 저런 짓을. 저러니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지. 다 이유가 있었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진사 대개씨를 말리고 대대손손 저주를 받게 하려는 명백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덩이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땅의 소리를 듣는다 하여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던 어린 버들이 갑자기 으아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쳐다보는 가운데 버들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흙투성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흑흑 할아버지가 이제야 숨을 쉰대요. 뜨거워 죽겠다고. 목이 타서 죽겠다고 매일 밤 울었는데 이제 시원하대요. 버들의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직관의 설명보다 서늘하게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 뚜껑을 열었을 때부터 코를 찌르던 달걀 썩는 냄새와 유황이 타는 듯한 매캐한 악취가 순식간에 잦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막혀있던 하수구가 뚫리듯 꽉 막혀있던 묘터의 기운이 풀리며 산바람이 구덩이 안으로 휘몰아쳐 들어왔는데 그 바람은 더 이상 습하고 끈적한 바람이 아니라 겨울산의 청량함을 담은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은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수은이 묻어있던 흙을 조심스럽게 퍼내어 준비해 둔 자루에 담았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도끼를 품은 흙을 다 걷어내고 깨끗한 마사토를 채워 다시 모시면 비로소 아버님께서 편히 눈을 감으실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덩이 옆에 멍하니 서 있던 달석이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명당에 모신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올렸던 자신이 실은 아버지를 독 구덩이에 밀어넣고 고문하고 있었다는 죄책감과 배신감이 그의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아악 아버님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내 이놈을, 내 이 천하에 죽일 놈을. 달석은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묘를 쓸 때 이 자리가 천하의 명당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임의 파묘를 막으려 했던 그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맹직관, 이놈 어디 갔느냐? 그의 고함 소리가 적막한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저기다, 저기 덤불이 흔들린다, 잡아라. 달석의 고함에 횃불을 든 하인들이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도포 자락이 산비탈을 허겁지겁 기어오르는 것이 보였는데 바로 맹직관이었습니다. 추운 단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순간 구경꾼들 틈에 슬쩍 섞여 있다가 사태가 돌이킬 수 없게 되자 몸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 개 서거라. 달석이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고 뒤이어 낫과 몽둥이를 든 마을 청년들이 우다다다 땅을 울리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맹직관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내달렸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발놀림이 날쌘 것이 평생을 산등성이를 누비며 남의 맷자리를 골라주고 남의 맥을 훔쳐온 자의 몸이었습니다. 능선을 타며 바위 틈을 비집고 소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는 몸놀림이 달아나는데 익숙한 자의 것이었지요. 저 늙은 여우가 빠르구만. 청년 하나가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맹직관은 뒤를 슬쩍 돌아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산의 지형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쪽 비탈을 넘어 계곡으로 빠지면 홍주 관악까지 하루 거리, 거기서 뒷돈을 대던 권세가에게 몸을 숨기면 그만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도망치는 방향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골짜기라 부르며 얼씬도 하지 않는 북쪽 음지였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 땅이 항상 축축하고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하는 흉지였지요.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은임의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은임의 등에 엎여 이 산을 내려오던 날, 아씨, 저쪽은 절대 가면 안 돼요. 땅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밟으면 삼켜져요. 라고 경고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거긴 안 됩니다. 땅이 웁니다. 은임도 뒤에서 소리쳤지만 공포에 질린 맹직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스락, 뚝. 나뭇가지가 맹직관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엉이가 부우하고 불길하게 울어대는데 뒤따라오는 횃불의 붉은 불빛이 마치 지옥불처럼 넘실거리며 좁혀왔습니다. 맹직관은 전 먹던 힘을 다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밟으려는 땅이 겉은 멀쩡한 흙으로 덮여 있으나 속은 텅 비어 물이 흐르는 풍수에서 말하는 수맥이 핥히고 간 허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 묻어놓은 수은이 수년에 걸쳐 땅 속으로 스며들며 지하 수맥을 갉아먹은 결과였으니 그야말로 제 독에 제가 빠지러 가는 꼴이었습니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맹직관의 발밑이 쑥 꺼졌습니다. 으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맹직관의 몸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땅 귀신이 발목을 잡아채는 듯한 섬뜩한 감각에 그는 허우적거리며 옆에 있는 나무 뿌리를 잡으려 했지만 썩은 뿌리는 툭 하고 맥없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 구덩이는 사람 키의 2배는 되었습니다. 맹직관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허우적거렸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끈적한 진흙이
그를 더 깊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구덩이 바닥에서는 독한 쇠 냄새가 올라왔고 맹지관의 비단 도포 자락이 검붉은 물에 적셔져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달석과 청년들이 횃불을 비추자 깊게 패인 구덩이 속에 반쯤 파묻힌 맹지관의 꼴이 드러났습니다. 늪에 빠진 짐승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평소 신의 눈이라 불리며 큰집 사랑채에 당당히 드나들던 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맹지관은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돈을 다 드리겠소. 그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안간힘을 쓰는 순간 투두둑 옷고름이 뜯어지며 품 안에 숨겨두었던 묵직한 주머니가 터졌고 그 안에서 번쩍이는 물건들이 진을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게 다 뭐야?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엽전 꾸러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옥비녀 금가락지, 은놀이개 등 여인들의 폐물이 짤랑 소리를 내며 흙탕물 속에 처박혔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맹지관이 명당을 봐준다며 사기쳐 뜯어낸 다른 양반집 안방마님들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도맥, 남의 명당의 기운을 훔쳐 뒷돈을 댄 권세가에게 돌리는 짓을 하면서 챙긴 대가였습니다. 이 놈이 우리 집만 해먹은 게 아니었구나. 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은임을 엄동설 안에 내쫓고 아버지의 묘를 독구덩이로 만든 자를 선생님이라 불렀다는 자괴감이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끌어올려라. 달석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밧줄을 던져 맹지관을 짐승처럼 끌어올렸고 맹지관은 진을투성이가 된 채 비굴하게 살려달라 애원하며 입을 놀렸습니다. 나으리, 다 오해요. 그 수는 내가 묻은 게 아니라니까. 이 자리는 정말 명당이었는데 누군가 몰래 내 놈이 아버님 맷자리라며 잡아준 그 명당에서 달석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버님은 3년을 쏜 동물에 절여지셨다. 또 한 발짝. 내 아들은 그 독이 우물을 타고 흘러들어 뼈가 녹도록 앓았고 달석의 손이 맹지관의 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맹지관은 공포에 질려 한양 권세가의 이름을 데려다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꺼내면 도맥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을.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줄 아느냐? 나는 한양 권세가에. 맹지관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순간 달석이 손에 쥐고 있던 헝겊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맹지관은 신음을 내며 버둥거렸지만 밧줄에 묶인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쪽으로 갈라서며 길을 냈습니다. 아무도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는데 그 침묵이 어떤 욕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우물물을 마시고 탈이 난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고 원인 모를 병으로 아이를 잃은 집도 있었으니 그 침묵 속에는 3년간 쌓인 원한이 납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맹지관은 산 아래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비단 도포는 걸레가 되었고 상투는 풀어져 흙투성이 얼굴 위로 쏟아졌으며 무릎이 꺾인 채 끌려가는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족제비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달석이 관아에 보낸 사람이 포졸셋을 데리고 올라왔고 맹지관은 포졸에게 넘겨졌습니다. 그의 등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산비탈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횃불도 하나둘 꺼져 달빛만 남았을 때 은임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개울물에 적신 하얀 무명천을 들고 파헤쳐진 맷자리의 시아버지 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 뚜껑은 물을 먹어 검게 변해 있었고 뱀과 지네가 기어다녔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은임은 말없이 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닦고 무명천을 적시고 다시 닦고 수은에 물든 검붉은 얼룩이 하얀 천에 배어 나올 때마다 은임은 천을 뒤집어 깨끗한 면을 대고 또 닦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동물 속에 계셨던 시아버지를 쫓겨난 며느리가 이제야 찾아와 씻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등 뒤에서 살금살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은임의 곁에 쪼그리고 앉더니 자신의 작은 소매에 물을 적셔 관의 모서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관의 옹이 사이사이를 조심스럽게 닦아 나가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마치 살아있는 할아버지의 살을 만지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임이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습니다. 버들의 맑은 눈에 달빛이 고여 있었고 그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 하시니? 은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버들은 귀에서 손뭉치를 살짝 빼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듣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고맙다고요. 시원하다고요. 그리고 아이가 은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가한테 미안하다고요. 은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 자신을 부르던 그 호칭. 아가 은임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관 위에 떨어졌습니다. 은임이 관을 닦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중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비명이나 통곡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맹지관이 포졸에게 끌려가며 내지른 비명이 산자락에서 메아리 치더니 이윽고 잦아들었습니다. 그제야 선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둘 주저앉았고 은임도 수은에 검게 물든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서기 마을 장정 10명을 동원하여 묘 주변에 오염된 흙을 한 3태기씩 걷어내는 작업이었는데 검붉은 흙은 판에도 끝이 없었습니다. 삽이 들어갈 때마다 역겨운 쇠 냄새가 올라왔고 장정들은 코를 틀어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들은 구덩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기울이다가 아직 멀었어요. 더 파야 해요라 했고 다시 한참을 파고 나서야 이제 조금 숨 쉴 수 있대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임은 장정들 곁에서 한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삼태기를 이고 흙을 나르고 오후가 되면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올려 흙탕물을 퍼냈습니다. 큰며느리가 재수씨, 이제 그만 쉬시오. 몸이 성하질 않찬소라 만류했지만 은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님이 3년을 그 안에 계셨습니다. 보름쯤이야 못 버틸 게 있겠습니까? 그 말에 큰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히고는 말없이 두레박을 함께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안악들도 하나둘 나서서 밥을 짓고 물을 길어다 주었는데 쫓겨난 며느리가 피투성이 손으로 시아버지의 묘를 정화하는 모습에 쑥덕거리던 입들이 하나둘 닫힌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은임이 눈을 뜨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또르르, 또르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엄동설한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처마에 고드름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개울에서는 살얼음이 갈라지는 자작자작 소리가 들렸고 산자락 버들가지 끝에 연두빛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은임은 버들을 데리고 선산 뒷자락을 돌아보았습니다. 새 맷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버들아, 할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이 어디겠니? 버들은 맨발로 흙을 밟으며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멈추어 서서 발바닥으로 땅의 진동을 느끼듯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젓고 다시 걸었습니다. 산허리를 반 바퀴나 돌았을까? 아이가 양지 바른 산비탈 중턱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남향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돼 바람은 빗산이 막아주는 자리였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한 명당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흙이 부드럽고 물이 잘 빠지고 볕이 따뜻한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발바닥을 땅에 대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이윽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임이 버들과 함께한 이래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뻗고 주무실 수 있대요. 흙이 보들보들하대요. 물소리도 멀리서 졸졸 들리는데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게 아니라 자장가처럼 멀리서 들려요. 은임은 아이의 맨발 옆에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흙은 보드랍고 따뜻하여 마치 간 말린 솜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하자. 은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만난 날 밤 아씨 밟는 흙에서 노랫소리가 난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의 맨발이 디딘 이 따뜻한 흙을 만지며 은임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버들이 듣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땅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은 사흘에 걸쳐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정화를 마친 시신을 세관에 옮기고 마을 노인이 읽는 충문 소리가 산자락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석이 첫삽을 떴고 큰 며느리가 관 위에 깨끗한 흰 못을 덮었습니다. 은임은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매화 가지 하나를 꺾어 관 위에 올렸습니다. 산비탈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봄볕이 새 맷자리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버들이 귀에서 손뭉치를 살짝 빼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코 고는 소리가 나요. 은임이 의아한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코를 곤다고? 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잠을 자는 사람이 내는 소리예요. 드르렁 드르렁 하는데 웃기지요. 은임은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3년 동안 차가운 동물 속에서 신음하시다가 이제야 따뜻한 흙 속에서 편히 주무시게 되었다는 것이 실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들이 은임의 손을 잡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데 왜 울어요? 은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아씨가 아닌 언니라 부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함께 얼어 죽을 뻔한 밤부터 등에 엎여 선산을 오르내린 날들을 지나며 둘 사이에 남은 거리가 마침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 장을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미친 듯이 마당을 가로질러 은임이 묵고 있는 행랑채로 달려왔습니다.
재수 씨 서기가. 은임이 놀라 뛰쳐나갔습니다. 안방에 들어서니 사경을 헤매던 장손석이가 이불 위에 반쯤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동자가 또렷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기침을 크게 한 번 토해내더니 검고 끈적한 가래를 왈칵 뱉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몸속에 고여있던 독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시커맸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큰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서기는 어미의 품을 뿌리치고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큰며느리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달석이 방문 앞에 서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고 부엌에서 달려온 안악들도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은임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서기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이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이마가 서늘하고 깨끗했습니다. 숭늉 끓여오세요. 약한 미음부터 먹여야 합니다. 은임이 담담하게 말하자 큰며느리가 아이를 안은 채 은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임은 큰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쥐어주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임이 행랑채에서 짐을 꾸리고 있을 때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석이었습니다. 달석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서기를 아는 시누이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임아. 달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임이 이 집에 온 이래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늘 2년, 전년 혹은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다. 아버님을 해친 건 내가 아니라 맹직원이었는데 우리는 그놈의 말만 듣고 너를 이 엄동설 안에. 달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 넘은 사내가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억눌린 울음을 토해내는 모습에 마당에 모인 식구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발 다시 집으로 들어와다오. 안방마님 자리는 내 것이다.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리 하셨을 것이야. 은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흩날리는 매화꽃이 피 달석에 엎드린 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은임은 감격하여 우는 식구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두십시오. 저는 이미 이 집에서 한 번 죽어 장사까지 치른 사람입니다. 은임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는데 큰아들이 내밀었던 곳간 열쇠 꾸러미를 밀어내자 바닥에 떨어지며 철그렁 하고 둔탁한 쇳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아가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은 어찌하란 말이냐. 시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와 매달렸지만 은임은 그 손을 정중히 허나 단호하게 풀어냈습니다. 어머님, 풍수는 땅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것인데 사람의 욕심이 땅을 억누르니 탈이 났던 것입니다. 이제 막힌 혀를 뚫어드렸으니 제 소임은 다 했습니다. 은임은 멍하니 입을 벌린 식구들을 뒤로하고 집 뒤편 시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사각, 사각. 마른 풀을 밟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웠지요. 묘소 앞에 선 은임이 술을 따르자 주르륵 맑은 소리가 났고 소나무 숲에서 휘잉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눈을 감으셔요. 절을 올린 은임은 묘소 옆에서 휘장난을 하던 아이
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기가 있어 땅의 비명을 듣는다며 미친 취급을 받던 아이였으나 은임에게는 소중한 눈과 귀가 되어준 아이였지요. 형님, 이 아이 버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따뜻한 밥 먹여 키워주시면 집안에 남은 애군을 막아줄 것입니다. 큰아들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내 친딸처럼 키우마.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버들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흙투성이 손으로 은임의 치마폭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싫어 안 가, 저 아저씨. 집은 너무 시끄러워. 버들아, 그게 무슨 소리니? 이제 나쁜 기운은 다 사라졌는데. 아이는 귀를 틀어막으며 울먹였지요. 아직도 땅속에서 엽전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욕심쟁이 귀신들이 밥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언니 옆에만 있으면 땅이 자장가를 불러준단 말이야. 은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땅의 기운은 고쳤으되 사람 마음에 낀 탐욕의 때까지는 씻어내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같이 가자꾸나. 은임은 보찜을 메고 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뒤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은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끼익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질긴 악연을 끊어내는 가위질 소리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칠갑산 고갯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그때 버들이 귀에 꽂고 있던 손뭉치를 툭 빼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언니, 이제 들려요? 뭐가 들린다는 말이냐? 땅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요. 톡 하고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요. 저기 진달래가 웃고 있어요. 버들의 말에 은임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봄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은임과 버들의 이야기는 바람결에 실려 칠갑산 자락에 오래오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